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구 마음챙김입니다. 오늘은 부모와 자식 사이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집마다 항상 일어나는 일이지만 조금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우선 실제 부모가 겪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명절날입니다. 온 가족이 모였고 자녀를 위해 좋아하는 음식도 준비했습니다. 부모는 식탁에 앉아 자식에게 물어봅니다. 요즘 취업은 어떻게 됐어? 아빠가 아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 줄까? 부모는 그저 도와주고 싶어서 한 말인데 자식의 표정이 굳습니다. 다시 말을 꺼냅니다.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그렇게 하면 힘들어.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봐. 이 말도 부모는 자식이 걱정돼서 하는 말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직접 겪어보고 살아봤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자식이 실패하지 않았으면 해서 하는 말인데 돌아오는 건 차가운 침묵뿐입니다. 부모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밤늦게 자녀 방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부모라고 함부로 말을 하고 있네.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해준 게 뭐 있다고 잔소리야. 나는 평생을 이 폭력 속에 살았어. 폭력이라니요. 부모는 단 한 번도 자식을 손찌검한 적도 없는데 말이죠. 미친 노인네가 드디어 노망이 들었나? 당신을 저주해. 그 말에 부모는 순간 숨이 멎습니다. 더 이상 꼴도 보기도 싫어. 다시 연락하면 보는 앞에서 죽어버릴 거야. 부모는 바닥에 주저앉아 하늘을 보면서 말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 인생 전부를 쏟아부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해서 학원비 댔고 좋은 옷 한 벌 사입지 못하면서 대학 보냈습니다. 노후 준비는 포기하고 결혼 자금까지 마련해 놨습니다. 내 꿈도 내 행복도 뒤로하고 오직 이 아이 하나 잘 키우겠다고 모든 걸 바쳐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이렇게 입에 담기도 험한 말입니다. 꿈에도 몰랐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내가 너무 잔소리가 심했던 걸까요? 아니면 너무 무관심했던 걸까요? 뭘 해도 틀린 것 같습니다. 좋은 말 해주면 잔소리라 하고 가만히 있으면 무관심하다 합니다. 걱정돼서 물어보면 간섭이라 하고 안 물어보면 관심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나는 그저 이 아이가 힘들지 않았으면, 실패하지 않았으면,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뿐인데요.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할까요? 왜 이해해주지 않을까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음은 천리만큼 멀어져 있습니다. 혹시 나만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부모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희생하며 키웠는데, 사랑하는데 미움을 받고 도와주려는데 거부당하고 말을 걸어도 침묵만 돌아옵니다. 한숨만 나오신다고요?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병에는 약이 있듯 이 고민의 해결 방법도 있습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설하신 금강경을 보면 이 답답한 상황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말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금강경의 지혜로 이 매듭을 하나씩 풀어가 봅시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모님은 왜 항상 내가 해봐서 안다고 말씀하실까요? 오늘은 부모 세대가 자신의 성공 경험에 고착되는 이유와 금강경에서 말하는 아상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대의 벽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세대가 살아온 다른 세상김 부장은 올해 60입니다. 그는 1980년대 중반 25 나이에 작은 무역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대학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생활을 15년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그는 부장까지 승진했고 서울 변두리에 아파트도 마련했습니다. 노력하면 된다는 그의 믿음은 단순한 신념이 아니라 몸으로 증명한 진리였습니다. 반면 그의 아들 민수는 1995년생입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토익 900점에 각종 자격증을 갖췄지만 2년째 취업준비생입니다. 그가 지원한 100여 개 회사 중 면접까지 간 곳은 5곳뿐이었습니다. 김 부장은 답답합니다. 내가 너만 할 때는 이력서 10장도 안 써봤어. 무조건 발로 뛰었지. 너도 아무데나 들어가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민수는 분노합니다. 아빠, 그때랑 지금이 얼마나 다른데요? 그때는 일자리가 사람을 찾아다녔잖아요. 지금은 수백 대 1이에요. 이 대화에서 우리는 단순한 의견 차이 이상의 것을 봅니다. 이것은 세계관의 충돌입니다. 이제 심리학이 이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확증 편향과 가용성 휴리스틱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인간이 자신의 경험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 가용성 휴리스틱이라 부릅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자신이 직접 겪은 사건을 통계적 사실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김 부장에게 1980년대의 성공 경험은 너무나 생생합니다. 땀 흘려 일하고 상사에게 인정받고 승진하고 집을 사던 그 과정이 그의 뇌에 강력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반면 청년 실업률 9%, 비정규직 비율 36%라는 통계는 그에게 추상적인 숫자에 불과합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확증 편향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확인해주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김 부장은 뉴스에서 노력으로 성공한 청년의 이야기만 기억하고 아르바이트 세계를 뛰어도 생활고에 시달리는 청년의 기사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런 심리적 메커니즘은 부모 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수 역시 꼰대 부모 이야기만 SNS에서 공유하고 자녀를 이해하려는 부모의 사례는 무시합니다. 그렇다면 금강경은 이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금강경 제3분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모든 보살은 마땅히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이 청정한 마음을 내야 한다. 응무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바라육 따라 삼막삼보리심. 이 구절은 붓다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네 가지 집착, 즉 네 가지 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그중 첫 번째인 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상이란 무엇일까요? 아는 나를 뜻하고 상은 모습을 뜻합니다. 즉, 나라는 고정된 모습을 의미하는 거죠.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개념이 실제로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김 부장님 기억나시죠? 그분이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고 말할 때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1980년대의 경험에 고정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노력으로 성공한 사람이다. 나의 경험은 보편적 진리다. 나의 방식은 옳은 길이다. 이것이 바로 아상입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세상은 변하는데 나는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현실과 충돌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1980년대의 노동시장과 2025년의 노동시장은 완전히 다른 생태계입니다. 하지만 아상에 갇힌 사람은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했으니 너도 이렇게 해라는 폭력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조건을 달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아상에 갇힌 부모는 자녀에게 조건을 답니다. 내 방식대로 살면 사랑해 줄게. 내 기준에 맞으면 인정해 줄게. 이런 조건적 사랑은 자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발달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청년기의 핵심 과제가 정체성 형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녀는 부모와는 다른 자신만의 정체성을 찾아야 하는데 부모가 자신의 아상을 강요하면 이 과정이 왜곡됩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신을 실패자로 규정합니다. 자신의 강점과 가능성을 탐색하는 대신 아버지가 설정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학습된 무기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흥미로운 점은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 역시 자신만의 아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불공정한 시대의 피해자다. 나의 경험은 부모 세대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다. 나의 방식은 부모 세대와는 다른 새로운 가치다. 이건 역시 아상입니다. 자신을 피해자라는 고정된 정체성에 가두는 순간 우리는 변화의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합니다. 금강경 제18분에는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과거심도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 없고 미래심도 얻을 수 없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마음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1980년대의 김 부장님도 지금의 김 부장님도
미래의 김 부장님도 사실은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좌절해 있는 민수도 5년 후의 민수도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나라는 고정된 정체성에 집착하고 이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거나 자신을 가두는 감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아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금강경은 실천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이론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신을 관찰해야 합니다. 부모를 위한 질문입니다. 첫째, 내 경험이 정말 지금 시대에도 통할까요? 나는 어떤 증거로 이것을 믿고 있습니까? 둘째, 자녀가 나와 다른 길을 선택한다면 나는 그것을 진심으로 존중할 수 있습니까? 셋째, 내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자녀의 행복입니까? 아니면 내 방식의 제약인입니까? 자녀를 위한 질문입니다. 첫째, 나는 정말 환경의 피해자일 뿐입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까? 둘째, 부모님의 조언을 거부하는 것이 혹시 내가 스스로를 부모와는 다른 존재로 규정하려는 또 다른 고집은 아닐까요? 셋째, 부모님도 나처럼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순간이 있었을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아상을 내려놓은 대화김 부장과 민수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6개월 후 두 사람의 대화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김 부장이 말합니다. 민수야, 요즘 취업 시장이 어떤지 나도 좀 알아봤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경쟁이 치열하더라. 미안하다. 내가 너무 내 경험만 믿고 너를 몰아붙인 것 같아. 민수가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아빠. 저도 아빠가 저 걱정해서 그런 말씀하신 거 알아요. 근데 아빠, 사실 저도 혼란스러워요. 제가 정말 뭘 하고 싶은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취업이 안 돼서 막막한 건지, 진짜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건지. 김 부장이 말합니다. 그럴 수 있지. 나도 너 나이 때는 그냥 먹고 살려고 일했지. 뭘 하고 싶은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어쩌면 넌 나보다 더 깊이 생각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민수가 놀라며 말합니다. 아빠도 그랬어요. 저는 아빠가 항상 확신에 차 있는 줄 알았어요. 김 부장이 웃으며 말합니다. 확신이라니. 천만에. 나도 매일 불안했어. 다만 그걸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 대화에서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김 부장은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아상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특정 시대의 특정 상황에서 작동했던 하나의 방식임을 인정했습니다. 민수는 아빠는 나를 이해 못해라는 아상을 내려놓았습니다. 부모도 자신처럼 불안하고 혼란스러웠던 인간임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강경의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자, 여러분. 이제 금강경의 가장 유명한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금강경 제10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 글자에 금강경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떤 고정된 관념에도 머물지 말고 매 순간 새롭게 마음을 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잘 들어보세요. 내 방식이 옳다는데 머물지 마십시오. 자녀 여러분도 들어보세요. 나는 피해자다라는데 머물지 마십시오. 매 순간 새로운 가능성에 열려 있는 마음. 이것이 아상을 넘어서는 길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오늘을 어제의 잣대로 재단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충고를 꼰대의 잔소리라는 틀에 가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실천입니다. 왜 당연히 이래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걸까요? 이번에는 세대 간 가치관이 어떻게 충돌하는지, 그리고 금강경의 인상이 우리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 가족의 명절 풍경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전쟁터가 된 식탁 설날 아침, 이씨 집안의 식탁은 전쟁터가 됩니다. 할머니가 말합니다. 민지야, 넌 왜 아직도 결혼 안 하니? 30이 넘었는데. 민지가 대답합니다. 할머니, 요즘은 다들 늦게 결혼해요. 제 친구들 중에 결혼한 애가 거의 없어요. 어머니가 끼어듭니다. 그러게 말이야.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때는 25만 되면 노처녀 소리 들었는데. 민지가 반발합니다. 엄마, 그게 자랑이에요? 그때가 이상했던 거지. 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입니다. 말버릇부터 고쳐라. 어른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민지가 대꾸합니다. 저는 제 의견을 말한 건데요. 무조건 내내 하는 게 효도예요? 이 대화는 단순한 결혼 시기에 대한 의견 차이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훨씬 깊은 층위의 충돌이 있습니다. 심리학은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내 집단 편향과 외집단 동질성 효과사회 심리학자 헨리 타지펠은 사회 정체성 이론을 통해 인간이 어떻게 집단을 구분하는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속한 집단인 내 집단과 속하지 않은 집단인 외집단을 구분하고 내 집단을 긍정적으로 외집단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내 집단 편향이라 합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외집단 동질성 효과입니다. 우리는 외집단 구성원들을 개별적 인간이 아니라 하나의 덩어리로 봅니다.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젊은 세대는 하나의 집단입니다. 요즘 애들은 다 이기적이야. 젊은 애들은 노력을 안 해. 요즘 세대는 책임감이 없어. 민지에게 기성세대도 하나의 집단입니다. 꼰대들은 다 똑같아. 그 세대는 권위주의에 찌들어 있어. 기성세대는 변화를 거부해. 이런 일반화는 상대를 개별적 인간이 아니라 그들이라는 범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제 금강경의 가르침을 들어볼까요? 인상, 사람을 구분짓는 마음자 여러분. 이제 금강경이 말하는 두 번째 상,
인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강경 제3분에서 붓다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만약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곧 보살이 아니니라. 약보살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비보살, 여기서 인상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사람을 뜻하고 상은 구별되는 모습을 뜻합니다. 즉 인상이란 사람을 나와 너, 우리와 그들로 나누고 각각의 고정된 속성을 부여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어른이고 너는 아이다. 우리는 경험자이고 너희는 미숙자다. 우리 세대는 희생했고 너희 세대는 이기적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순간 우리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대신 우리가 만들어낸 범주를 보게 됩니다. 아까 민지와 할머니 이야기 기억나시죠? 할머니는 민지를 민지라는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요즘 젊은 여자로 봅니다. 민지도 할머니를 할머니 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9세대 여성으로 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상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부장제와 개인주의 두 세계관의 충돌. 민지의 할머니는 1950년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자란 시대는 가부장제와 유교 문화가 강력했던 시기입니다. 여성은 집안의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당연시되었습니다. 개인의 욕구나 선택은 가족과 집단의 조화 앞에서 뒷전이었습니다. 반면 민지는 1990년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자란 시대는 개인주의와 평등이 강조되던 시기입니다.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자신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고 결혼과 출산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로 여겨집니다. 문제는 이 두 세계관이 서로를 잘못된 것으로 규정한다는 점입니다. 할머니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개인의 행복이 가족보다 중요할 수 있어? 그건 이기적인 거야. 민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가족을 위해 내 인생을 희생할 수 있어? 그건 부당한 거야. 둘 다 틀리지 않았지만 둘 다 상대방의 관점을 틀린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도덕적 우월감, 내가 옳고 너는 그르다 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는 바른 마음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도덕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합니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먼저 직관적으로 도덕적 판단을 내리고 나중에 그것을 합리화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신의 도덕적 직관을 객관적 진리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할머니의 도덕적 직관은 이렇습니다. 가족이 개인보다 중요하다. 책임이 자유보다 중요하다. 조화가 자기 표현보다 중요하다. 민지의 도덕적 직관은 이렇습니다. 개인이 집단보다 중요하다. 자유가 의무보다 중요하다. 진정성이 체면보다 중요하다. 둘 다 자신의 도덕적 직관이 당연히 옳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도덕적 직관을 결함이나 무지의 결과로 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상입니다. 상대를 나와는 다른 부류의 인간으로 규정하고 도덕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금강경은 놀라운 가르침을 전합니다. 법에도 머물지 말라 여러분. 이제 정말 놀라운 금강경의 가르침을 들어보겠습니다. 금강경 제6분에서 붓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땅히 내가 설한 법이 뗏목과 같음을 알지니 법도 오히려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이랴. 여등비구, 지하설법, 여벌유자, 법상응사, 하왕비법, 붓다께서 자신이 가르친 가르침조차도 강을 건너기 위한 뗏목과 같다고 하십니다.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려야지 뗏목을 지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떤 가치관이나 도덕적 원칙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유용한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부장제도 그 시대에는 나름의 기능이 있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대가족이 협력하여 생존하기 위해서는 위계와 역할 분담이 필요했죠. 개인주의도 현대사회에서 나름의 기능이 있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핵가족이 보편화되고 개인의 능력이 생존의 핵심이 된 사회에서는 자율성과 선택의 자유가 중요합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뗏목을 절대적 진리로 착각하는 겁니다. 할머니는 가부장제라는 뗏목을 진리로 착각합니다. 민지는 개인주의라는 뗏목을 진리로 착각합니다. 둘 다 뗏목을 지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실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상을 내려놓는 연습. 그렇다면 어떻게 인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일반화를 멈추는 연습입니다. 요즘 애들은 다 그렇다라는 말을 하려고 할 때 잠시 멈추세요. 기성세대는 다 그렇다라는 말을 하려고 할 때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정말 다 그런가요? 내가 만난 모든 사람이 그랬나요? 둘째, 상대의 맥락 이해하기입니다. 할머니가 왜 결혼을 강요할까요? 혹시 그녀가 젊었을 때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받았던 사회적 압박과 고통을 기억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녀는 손녀가 그런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민지가 왜 반발할까요? 혹시 그녀가 자신의 인생에서 선택권을 빼앗기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녀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고 싶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셋째,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겸손입니다. 금강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체의 법은 다 불법이니라. 이것은 모든 현상, 모든 관점에 진리의 한 측면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내 관점만이 옳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도 배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가족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민지는 개인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둘 다 부분적 진리입니다. 문제는 각자 자기 진리만 보고 상대의 진리를 부정할 때 생깁니다. 실제로 변화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인상을 넘어선 대화 6개월 후 민지와 할머니의 대화입니다. 할머니가 말합니다. 민지야, 할머니가 지난번에 결혼 이야기에서 기분 나빴지? 민지가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가 저 걱정해서 그러신 거 알아요. 할머니가 계속 말합니다. 근데 말이야, 할머니도 요즘 생각해 봤어. 할머니 때는 결혼 안 하면 정말 살기 힘들었거든. 여자 혼자서는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웠고 사회에서 인정도 안 해줬어. 그래서 손녀가 그런 고생 안 했으면 해서 그랬는데 요즘은 다르긴 하구나. 민지가 말합니다. 할머니, 그때 정말 힘드셨겠어요. 저는 할머니 세대가 얼마나 많은 제약 속에서 사셨는지 잘 몰랐어요. 죄송해요. 근데 할머니, 저도 제 나름대로 고민이 많아요.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지금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요. 할머니가 이해하며 말합니다. 그렇구나. 할머니가 너무 조급했네.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 민지가 감사하며 말합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할머니 말씀도 항상 귀담아 들을게요. 이 대화에서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할머니는 여자는 당연히 결혼해야 한다는 인상을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경험을 맥락화하여 이해했습니다. 내가 살던 시대에는 그것이 생존의 방법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를 수 있다. 민지는 기성세대는 나를 이해 못해라는 인상을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할머니의 조언 뒤에 있는 사랑과 걱정을 보았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살겠다는 말 뒤에 숨은 것들. 지금부터는 부모가 자녀의 선택을 강요하게 되는 심리와 금강경의 중생상이 가족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느 진로 상담실의 풍경입니다. 벌어진 전쟁 상담실에 부모와 함께 온 고3 학생 지훈이가 있습니다. 상담사가 묻습니다. 지훈이는 어떤 진로를 생각하고 있어요? 지훈이 대답합니다. 저는 음악을 하고 싶어요. 작곡이요. 아버지가 즉시 끼어들며 말합니다. 선생님, 저희 애가 철이 없어서 그래요. 음악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요? 공대 가야죠.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여보, 그래도 애 의견도 들어봐야지.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내가 이 나이까지 살아봐서 아는데 음악은 취미로 하는 거예요.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해요.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말합니다. 네. 이 장면은 수많은 한국 가정에서 반복됩니다. 부모는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고 자녀는 자신의 꿈을 포기합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깊은 상처가 축적됩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기결정이론과 내재적 동기 심리학자 에드워드 대시와 리처드 라이언은 자기결정이론을 통해 인간의 동기를 설명합니다. 그들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율성입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느낌입니다. 둘째는 유능감입니다. 자신이 능력 있다는 느낌입니다. 셋째는 관계성입니다.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심각하게 침해되면 우리는 심리적 고통을 겪습니다. 지훈의 경우 아버지의 강요는 자율성을 정면으로 침해합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느낌은 심리학에서 학습된 무기력을 낳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동기의 질입니다. 대시와 라이언은 동기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내재적 동기는 활동 자체가 즐겁고 의미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외재적 동기는 보상을 받거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내재적 동기로 움직일 때 우리는 더 창의적이고 더 끈기 있게 일하며 더 행복합니다. 반면 외재적 동기만으로 움직일 때는 쉽게 지치고 번아웃에 빠지며 삶의 의미를 잃습니다. 아버지가 강요한 공대 진학은 지훈에게 외재적 동기만 남깁니다.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안정적인 직장을 얻기 위해 공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쁨이나 의미는 찾기 어렵습니다. 금강경은 이것을 중생상이라 말합니다. 타인을 한계 짓는 마음금강경은 중생상에 대해 경고합니다. 만약 보살이 중생상이 있다면 곧 보살이 아니니라. 중생은 글자 그대로 무생명을 의미하지만 금강경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존재, 인도받아야 하는 존재, 완성되지 못한 존재로 타인을 규정하는 마음입니다. 지훈의 아버지가 저희 애가 철이 없어서라고 말할 때 그는 중생상에 빠져 있습니다. 내 아들은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 내 아들은 내가 인도해야 한다. 내 아들은 아직 미완성이다. 이런 관점은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부모의 보호와 통제가 필요한 불완전한 존재로 봅니다. 문제는 이렇게 규정된 자녀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충족적 예언이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무능한 존재로 대하면 자녀는 정말로 무능해집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자녀도 부모를 중생으로 본다. 흥미롭게도 중생상은 부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자녀들도 부모를 중생상으로 봅니다. 우리 부모님은 꼰대라 변할 수 없어. 그 세대는 이해 못해. 설명해봤자 소용없어. 부모님은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 이것도 중생상입니다. 부모를 깨달을 수 없는 존재, 고정된 존재, 변화 불가능한 존재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지훈이 마음속으로 아빠는 절대 내 꿈을 이해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도 아버지를 중생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중생상의 두 가지 극단을 보겠습니다. 과잉보호와 방임중생상은 두 가지 극단적 형태로 나타납니다. 과잉보호는 너는 혼자서는 못해. 내가 다 해줄게라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자녀를 영원히 미성숙한 존재로 고정시킵니다. 발달 심리학자 다이애나 바움린드는 이를 헬리콥터 부모라고 불렀습니다. 헬리콥터처럼 자녀 주위를 맴돌며 모든 것을 관리하려는 부모입니다. 결과는 무엇일까요? 자녀는 독립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지 못합니다. 방임은 너 알아서 해. 나는 모르겠어라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자녀를 나와 상관없는 존재로 규정합니다. 바움린드는 이를 방임형 부모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무엇일까요? 자녀는 애착과 안정감을 형성하지 못합니다. 금강경의 관점에서 보면 이 둘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둘 다 자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특정한 상으로 고정시킵니다. 금강경의 역설적 가르침을 들어보겠습니다. 제도화돼 제도함이 없어야자 여러분. 이제 금강경에서 가장 역설적이면서도 깊은 가르침을 들어보겠습니다. 금강경 제2분에서 붓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되 실로 한 중생도 제도함이 없느니라. 멸도일체 중생이 이무유일 중생 실멸도자. 어떻습니까? 모순처럼 들리지 않나요? 모든 중생을 구제하라고 하면서 동시에 구제한 중생이 없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것은 중생상을 버리라는 가르침입니다. 들어보세요. 모든 중생을 제도하라는 것은 타인을 돕는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우라는 겁니다. 하지만 한 중생도 제도함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 과정에서 나는 구제자, 너는 피구제자라는 이분법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님들께 적용해 볼까요? 자녀를 돕되 내가 없으면 너는 안 되라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자녀에게 조언하되 내 말이 정답이야라는 집착은 내려놓으십시오. 자녀를 사랑하되 너는 내 소유야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자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립니다. 부모의 조언을 들어주되 부모님은 나를 통제하려 해라는 피해의식은 버려라. 부모의 한계를 인정하되 부모님은 변할 수 없어라는 단정은 내려놓아라. 부모를 사랑하되 부모님이 내 인생을 망쳤어라는 원망에서 벗어나라.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중생상을 내려놓는 대화법 부모를 위한 실천입니다. 첫째는 질문하기입니다. 지시하기가 아닙니다. 나쁜 예는 이렇습니다. 넌 공대 가야 해. 좋은 예는 이렇습니다. 음악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꿈을 갖고 있어? 둘째는 가능성 열어두기입니다. 나쁜 예는 이렇습니다. 음악으로는 못 먹고 살아. 좋은 예는 이렇습니다. 음악으로 성공하기 쉽지 않을 거야. 그런데 내가 정말 그 길을 가고 싶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함께 알아볼까? 셋째는 자신의 두려움 인정하기입니다. 나쁜 예는 이렇습니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좋은 예는 이렇습니다. 사실 아빠는 내가 힘들게 살까봐 두려워. 아빠 시대에는 안정이 제일 중요했거든. 근데 내가 다른 길을 가겠다면 아빠도 배워야겠다. 자녀를 위한 실천입니다. 첫째는 부모의 의도 이해하기입니다. 나쁜 예는 이렇습니다. 부모님은 내 인생을 망치려고 해. 좋은 예는 이렇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 알아요. 근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둘째는 구체적 계획 보여주기입니다. 나쁜 예는 이렇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좋은 예는 이렇습니다. 제가 음악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부모님 생각은 어떠세요? 셋째는 감사 표현하기입니다. 나쁜 예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입니다. 좋은 예는 이렇습니다. 항상 저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비록 저는 다른 길을 가고 싶지만 부모님의 사랑은 잘 알고 있어요. 변화의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생상을 넘어선 가족 1년 후 지훈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지훈은 결국 음악대학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처음 6개월간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이 음악 콩쿠르에서 상을 받고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자 조금씩 마음이 열렸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먼저 물었습니다. 지훈아, 내가 작곡한 곡 좀 들려줄 수 있어? 지훈은 놀랐지만 자신의 곡을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빠는 음악을 잘 모르지만 내가 정말 좋아하는구나. 지훈이 대답합니다. 네, 아빠. 이게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에요. 아버지가 미안한 듯 말합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믿지 못했어. 아빠는 내가 힘들까봐 걱정했는데 정작 내가 뭘 원하는지는 제대로 물어보지 않았네. 지훈이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빠. 아빠가 걱정하신 것도 이해해요. 저도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근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힘들어도 견딜 수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래. 아빠도 젊었을 때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못했거든. 너는 용기 있구나. 지훈이 놀라며 묻습니다. 아빠도 꿈이 있으셨어요. 뭐였는데요?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아빠는 사진작가가 되고 싶었어. 근데 그때는 그런 거 생각할 여유가 없었지. 지훈이 제안합니다. 아빠, 지금이라도 시작해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 대화에서 무엇이 변했을까요? 아버지는 지훈을 내가 인도해야 할 중생이 아니라 자기 길을 찾아가는 독립된 인격체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아버지를 나를 이해 못하는 꼰대가 아니라 자신의 두려움과 싸우는 한 인간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는 생각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가족 간의 의무감과 집착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그리고 금강경의 수자상이 명절 갈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겪는 명절 증후군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감옥 추석 전날, 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 수지는 고향에 내려가기 싫습니다. 3일간의 명절 동안 그녀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친척들의 결혼은 언제 하냐는 질문에 답하기, 시골에서 올라온 시누이의 아이들 돌보기, 음식 준비와 설거지, 부모님의 서울 생활 힘들지 않냐는 걱정 듣기, 고향 친구들의 너 요즘 뭐 하냐는 질문 받기. 수지는 생각합니다. 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을 보내야 하지?
반면 수진의 어머니는 생각합니다. 가족인데 명절에 모이는 게 당연하지. 요즘 애들은 가족의 가치를 몰라. 이 간극은 단순한 세대 차이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가족과 의무에 대한 근본적으로 다른 이해가 있습니다. 심리학은 이를 어떻게 분석할까요? 의무와 자율, 동기의 대결 심리학자 프리츠 하이더는 귀인 이론을 통해 우리가 행동의 원인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행동의 원인을 두 가지로 봅니다. 내적 귀인은 본인의 의지나 성격 때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외적 귀인은 상황이나 타인의 강요 때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수진이 명절에 집에 가는 행동을 생각해 봅시다. 만약 수진이 나는 가족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뵙고 싶어서 간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내적 귀인입니다. 이 경우 명절이 즐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외적 귀인입니다. 이 경우 명절은 고역이 됩니다. 문제는 어머니가 가족이니까 당연히 와야지라고 강조할수록 수진은 외적 귀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무감이 강조될수록 자발성은 사라집니다. 심리학자 에드워드 대시는 외적 보상이나 강요는 내재적 동기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했습니다. 원래 즐겁게 하던 일도 의무로 강요되면 즐겁지 않게 됩니다. 금강경의 네 번째 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자상, 시간에 집착하는 마음. 금강경은 네 번째 상인 수자상에 대해 경고합니다. 만약 보살이 수자상이 있다면 곧 보살이 아니니라. 수자는 생명을 가진 자, 즉 시간의 흐름 속에 존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수자상이란 시간적 연속성에 집착하는 마음, 즉 이것은 영원히 이래야 한다. 예전처럼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수진의 어머니가 명절에는 무조건 모여야 한다고 말할 때 그녀는 수자상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항상 명절에 모였다. 이 전통은 영원히 지속되어야 한다. 가족의 형태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금강경은 모든 것이 변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무상이라 합니다. 아이들은 자라서 독립합니다. 가족 구성원은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관계의 형태는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수자상에 빠진 사람은 이 변화를 가족의 붕괴나 배신으로 해석합니다. 수자상의 두 가지 모습을 보겠습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과 미래에 대한 집착. 수자상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은 이런 식입니다. 예전에는 좋았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머니는 수진이 어렸을 때 명절이 즐거웠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윷놀이를 하고 아이들이 뛰어놀던 그 시절이 그리웁니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입니다. 지금 수진은 30대 직장인이고 자신의 삶과 고민이 있습니다. 과거의 수진과 현재의 수진은 다른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과거의 수진을 그리워하며 현재의 수진을 대한다면 현재의 수진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미래에 대한 집착은 이런 식입니다. 내가 나중에 후회할 거야. 나중에 부모님 안 계시면. 이것도 수자상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확정된 것처럼 말하며 현재의 선택을 강요합니다. 수진이 명절에 가지 않으면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후회할 거야 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집착으로 현재를 통제하려는 시도입니다. 중요한 개념을 짚어보겠습니다. 가족의 항상성 신화, 변하지 않는 가족은 없다. 가족 치료사 살바도르 미누치는 가족 항상성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가족은 일정한 균형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족 구성원이 성장하고 변화하는데 가족 시스템이 여전히 과거의 균형을 유지하려 할 때 발생합니다. 수진이 어렸을 때의 가족 균형은 이랬습니다. 부모는 돌보는 자입니다. 자녀는 돌봄받는 자입니다. 명절은 온 가족이 모이는 즐거운 시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습니다. 수지는 독립적인 성인입니다. 부모는 여전히 자녀를 어린애처럼 대합니다. 명절은 의무적 집합입니다. 가족 시스템이 업데이트되지 않으면 충돌이 생깁니다. 금강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심도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 없고 미래심도 얻을 수 없다. 과거의 가족도 현재의 가족도 미래의 가족도 모두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어느 한순간의 모습에 집착하면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효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효는 강력한 문화적 가치입니다. 하지만 효에 대한 해석이 세대마다 다릅니다. 부모 세대의 효는 이렇습니다. 물질적 부양, 함께 사는 것, 부모의 뜻을 따르는 것, 명절에 무조건 모이는 것. 자녀 세대의 효는 이렇습니다. 정서적 교류, 독립적이되 연락은 유지하는 것, 부모를 존중하되 자신의 삶을 사는 것,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하는 것. 어느 것이 맞고 틀릴까요? 금강경의 관점에서 보면 둘 다 부분적 진리입니다. 문제는 자신의 효 개념만이 옳다고 고집할 때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수자상입니다. 금강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법에 정함이 없으니 이것을 안욕따라 삼막삼볼이라 하느니라. 모든 법, 즉 모든 방법은 평등하며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효를 실천하는 방법도 하나가 아닙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그것이 어떤 형태로 표현되든 효입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수자상을 내려놓는 가족 대화 부모를 위한 실천입니다. 첫째는 과거와 현재 구분하기입니다. 나쁜 예는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다들 명절에 모였는데 요즘 애들은. 좋은 예는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즐거웠지.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를 수 있겠구나. 내가 편한 방법을 찾아보자. 둘째는 의무가 아닌 초대하기입니다. 나쁜 예는 이렇습니다.
명절인데 당연히 와야지. 좋은 예는 이렇습니다. 명절에 보고 싶은데 내가 시간 되면 와줄 수 있어. 힘들면 다른 때 만나도 괜찮아. 셋째는 변화 수용하기입니다. 나쁜 예는 이렇습니다. 가족은 항상 함께 있어야 해. 좋은 예는 이렇습니다. 우리 가족 형태도 변하는구나. 어떻게 하면 모두가 편한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자녀를 위한 실천입니다. 첫째는 부모의 그리움 이해하기입니다. 나쁜 예는 이렇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통제하려고 해요. 좋은 예는 이렇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어떻게 하면 서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을까? 둘째는 대안 제시하기입니다. 나쁜 예는 이렇습니다. 명절에 못 가요. 바빠서요. 좋은 예는 이렇습니다. 명절에는 힘들 것 같은데 다음 주말에 제가 찾아뵐게요. 그때 천천히 이야기해요. 셋째는 감사 표현하기입니다. 나쁜 예는 의무적으로 방문만 하기입니다. 좋은 예는 이렇습니다. 부모님 항상 저를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비록 자주 못 뵙지만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희망적인 변화의 사례입니다. 수자상을 넘어선 명절 1년 후 수진의 가족은 새로운 명절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묻습니다. 수진아, 올해 추석은 어떻게 할까?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엄마, 사실 저 추석 당일은 힘들 것 같아요.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있어서. 어머니가 이해하며 말합니다. 그래. 그럼 추석 전에 미리 한번 와서 송편 같이 만들까? 그게 더 여유롭게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진이 기쁘게 말합니다. 좋아요. 그리고 추석 당일에는 화상통화로 인사드릴게요. 어머니가 말합니다. 그래, 그것도 좋겠다. 그리고 수진아, 엄마가 요즘 생각해 봤는데 내가 서울에서 바쁘게 사는 거 아는데 무조건 명절에 오라고 하는 게 부담이었을 것 같아. 미안해. 수진이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엄마. 저도 좀 더 자주 연락드릴게요. 바쁘다는 핑계로 너무 연락을 안 한 것 같아요. 어머니가 따뜻하게 말합니다. 그래, 우리 서로 편한 방식으로 자주 만나자. 형식보다는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이 대화에서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어머니는 명절에는 무조건 모여야 한다는 수자상을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면 서로 편하게 관계를 유지할까를 고민했습니다. 수지는 부모님은 저를 이해 못해라는 수자상을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부모님도 변할 수 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상을 넘어 진정한 만남으로 나아가는 길. 지금까지 금강경의 사상을 통해 가족 간 갈등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을 금강경의 사상, 즉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사상의 본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정과 분리 네 가지 상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정과 분리입니다. 아상은 나를 고정된 존재로 봅니다. 인상은 타인을 나와 분리된 범주로 봅니다. 중생상은 타인을 한계 지어진 존재로 고정합니다. 수자상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변화하는 현실을 고정된 개념으로 붙잡으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부모는 자신의 경험을 고정된 진리로 봅니다. 자녀는 자신의 관점을 절대적 기준으로 봅니다. 부모는 자녀를 영원히 보호해야 할 존재로 봅니다. 자녀는 부모를 변할 수 없는 꼰대로 봅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말합니다. 일체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할지니라. 모든 현상은 꿈처럼 덧없고 물거품처럼 사라지며 번개처럼 순간적입니다. 그 어떤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1980년대의 부모도 2025년의 자녀도 모두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세 가지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우고 열고 만나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비우기입니다. 내가 가진 정답에 대한 집착을 비워야 합니다. 내 방식이 옳다는 아상을 비웁니다. 저 사람은 저렇다는 인상을 비웁니다. 저 사람은 모른다는 중생상을 비웁니다. 이것은 영원하다는 수자상을 비웁니다. 비운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넓은 가능성에 자신을 여는 것입니다. 둘째, 열기입니다. 비운 자리에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을 만듭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다른 경험도 같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변화하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셋째, 만나기입니다. 진정한 만남은 나라는 개념과 너라는 개념이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정된 관념을 내려놓은 두 존재가 지금 이 순간 서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부모가 나는 부모니까를 내려놓고 자녀가 나는 자녀니까를 내려놓고 한 인간이 다른 한 인간을 만나는 것입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한 실제 사례를 나누고 싶습니다. 70대 아버지와 40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평생 자영업을 하며 세 자녀를 키웠습니다. 고생 끝에 자녀들을 모두 대학까지 보냈고 작은 아파트도 마련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다가 40대에 회사를 그만두고 사회적 기업을 시작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평생 고생한 게 너를 안정되게 살게 하려는 거였는데. 아들은 답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행복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5년간 두 사람은 거의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가볍게 넘어갔지만
아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영원하지 않구나를 실감했습니다. 병문안을 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나 보다. 내가 행복하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미안하다.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아버지 나름대로 저를 사랑하신 거잖아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래. 나는 내가 편하게 살았으면 했어. 나처럼 고생하지 않았으면 해서. 아들이 말합니다. 알아요. 근데 아버지, 제게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게 더 편한 거예요. 비록 돈은 덜 벌어도 제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저한테는 행복이에요. 아버지가 깨달으며 말합니다. 그렇구나. 나는 그걸 몰랐네. 나는 내가 고생한다고만 생각했어.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도 젊었을 때 하고 싶은 거 있으셨어요?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있었지. 근데 그땐 그럴 여유가 없었어.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도 힘드셨겠어요. 저는 아버지 덕분에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해요.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합니다. 고맙다. 내가 이해해줘서. 이 대화 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내 방식이 정답이라는 아상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는 나를 이해 못해라는 인상을 내려놓았습니다. 둘은 서로를 부모와 자녀라는 역할이 아니라 각자의 시대를 살아낸 두 인간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실천을 위해 지금까지 함께한 당신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부모님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칭찬한 게 언제인가요? 자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게 언제인가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인정한 게 언제인가요? 자녀라면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말한 게 언제인가요? 부모님의 어려웠던 시절을 진심으로 이해하려 한 적이 있나요? 부모님도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언제인가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지금 바로 부모님께, 자녀에게 진심 어린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그동안 힘들었지. 당신 이야기 좀 들려줘.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이 한마디가 사상을 넘어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어떤 고정관념에도 머물지 말고 매 순간 새롭게 상대를 만나세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화해이며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마지막 경고하지만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금강경의 지혜를 알았다고 해서, 오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관계가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변하지 않고 자녀가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싸움. 점점 더 깊어지는 골. 결국 서로 등을 돌립니다. 몇 년이 지나면 전화도 끊깁니다. 연락도 없습니다. 부모는 홀로 늙어갑니다. 자식이 보고 싶어도 연락할 수 없습니다. 병원에 입원해도 혼자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후회합니다. 하고 싶었던 말, 듣고 싶었던 말, 이제는 영원히 할 수 없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생각합니다. 그때 한 번만 더 참았더라면, 그때 한마디만 먼저 했더라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쓸쓸하게, 비참하게, 고독하게 죽어갑니다. 부모도 자녀도 똑같이 말입니다. 사랑했던 사람과 미워하며 이별하고 평생 그 후회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입니까? 아니라면 지금 당장 변해야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전화기를 들어 연락하십시오. 지금 방문을 열고 나가십시오. 지금 용기를 내어 먼저 말을 거십시오. 변하지 않으면 화해는 없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사랑은 증오가 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당신은 혼자 죽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금강경의 지혜와 마음챙김 이야기를 계속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했던 마음챙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